한밤중 한 남성이 계단으로 올라오더니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문을 빤히 쳐다본 후 문에 귀를 바짝 댄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습니다. 7월 5일쯤인가 CCTV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낯선 남자가 제 현관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오늘 처음이 아니면 몇 번 왔을 수도 있겠다 싶 다 확인해봤어요, CCTV를. 이 남성은 역시나 또 다른 날에도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계단으로 후다닥 내려가는데요. 어느 날에는 검은 장우산을 쓴 채 나타나서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7월 초부터 열흘 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문 앞을 서성였던 이 남성, 과연 누구일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세요. 저렇게 밤마다 찾아오는 남성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는 한 여성분의 제보인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밤중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띠띠띠띠 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고 하면서 손잡이가 막 현관문 손잡이 덜컹덜컹. 와, 이거 완전 정말 너무 무서웠겠는데요. 네, 제보자인 여성은 3년 전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 밤 12시 30분쯤에 누군가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있었던 만큼 상황 자체가 정말 공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몇 달 간격을 두고 잊을만 하면 똑같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누군 집 앞에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처음 보는 남성이 벌인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우리 집 앞에서 난리를 피웠냐? 자, 경찰한테서 그 대답을 들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윗집 그 여자. 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보신 그 남자 스토커 위층에 사는 여성과 연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윗집 여성에게 이거 도대체 뭐냐 따졌다는 거예요.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위층 여자거든요. 왜 이렇게 이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냐 했더니 자기가 만나는 남자인데 자기를 집착을 하고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 집을 가르쳐줬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남자가 저희 문 앞에다가 무슨 드링크 같은 거를 놓고 현관 앞에 딱 놓고 갔는데 2시간 후인가 여자가 내려와가지고 그 드링크를 싹 들고 올라갔던 것도 찍혀 있었거든요. 양비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보자가 설명을 하시는 거 제보자 주장이죠. 경찰이 자꾸 보니까 그 남성이 아니 저기 제가 찾아갔던 여성은 그 집 사는 여성이 아니네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계속 새벽마다 찾아왔던 남성이 저는 다른 여자를 찾아갔던 거였다.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여자는 이 제보자분의 위쪽 층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원래 그 위쪽 층에 사는 여성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남성이 집착이 좀 심하니까 무서워서 그 밑에 아랫집에 엉뚱한 집 주소를 알려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알려줘? 그러니까 엉뚱한 집 주소를 그렇게 알려줘놓고 더 기가 막혔던 건 CCTV를 봤었을 때 예. 지금 뭐 음료수를 놓고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음료수를 놓고 가는 영상이 찍힌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뒤에 위쪽 집에 사는 그 여자가 와서 가져가더란 겁니다. 그건 또 가져가요? 예,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저 남성이 나 이거 음료수 놨어라고 뭐 문자나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낸 모양이죠. 그러니까 위쪽 여성이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지금 뭐 불안해가지고 저 CCTV까지 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다고 또 사과는 하고 CCTV 설치하는데 50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봉투를 하나 건네더래요. 그 안에 30만 원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양강장제는 또 자기가 먹고 스토커한테 주소는 밑에 집 알려주고 또 이 CCTV 값은 또 20만 원 뺏어주고. 네. 아, 이거 뭐야 이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사실은 별 문제 없다, 넘어가겠다라고 사건은 좀 일단락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인데요. CCTV를 보게 됐는데 이 CCTV에 낯선 남성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포심이 들고 이 남성이 여러 번 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CCTV를 돌려서 확인하니까 7월 1일부터 계속 왔던 게 세상에, 보이고요. 어쩌면 또 문제는 좋아. 뭐냐면
뭐 안에 있는 걸 들으려고 어. 문에 길을 싹 갖다 대는 모습도 있고요. 택배 박스 문 앞에 놓였는데 택배 박스 안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뒤적적거리다가 휴대전화로 꺼내서 촬영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5일에 CCTV 확인하면서 계속 남성이 찾아오는 모습까지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오기도 하고 또 문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산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문 앞에 한참 쳐다보다가 이게 기대고 듣는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들이 계속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또 우산 들고 와가지고 어니 쳐다보다가 갑니다. 네. 어떻게 무서워. 아, 진짜 남자인 제가 이렇게 봐도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말이죠. 자, 박 교수님, 저 남자 말이죠. 무려 10일간 매일매일 한밤중 또 새벽 3시, 새벽 하여튼 또 부지런하긴 또 무지하게 또 부지런해. 자, 새벽 6시 시간도 그냥 막 맨날 왔대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잠도 안 자나 봐요. 막 오밤중에도 오고 새벽 3시에 오고 새벽 6시에 오고. 근데 그거를 꼬박 열흘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참다 도저히 이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열흘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하면서 저 영상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영상을 보더니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스토킹 범죄다. 근데 이 남성이 일주일 후에 잡힐지 한 달 후에 잡힐지 모르니까 일단 보호센터에 머물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짐을 싸가지고 보호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호센터에 있는데 이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잡혔다. 이제 며칠 만에 잡혔다. 그 여성의 집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 남성이 오길래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남성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찾는 그 여성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성 진술하러 이제 올 건데 한번 오셔가지고 대면하겠냐고 물어봐서 대면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께서 진짜 큰 용기를 내서 한번 대면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미 앞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 남성한테 야, 네가 그 찾아온 여자분이 이분 맞아? 딱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 띠용. 자, 양 변호사님. 아닌데요. 제가 찾아온 여성분은 이분이 아닌데요라는 거예요. 근데 대면하라고 한 제보자 또 얼마나 지금 보호센터 갔죠. 경찰서 가서 지금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그 수상쩍은 남자를 대면까지 했죠. 그 또 경찰은 잠복 근무까지 했잖아요. 이 남자 잡으려고. 근데 이 여성분이 아닌데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성이 그 자기가 찾고 있는 여성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또 위쪽 층에 사는 그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이 제보자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 그 여성 집의 문에 좀 만나야 되니까 전화 좀 달라고 해서 다시 또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일 또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사를 가든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래 이제 위쪽 중에 사는 여성이 내가 이사를 왜 가냐. 당신이 가라. 이렇게 해서 신랑에게 붙었고 그럼 이 제보자분은 지금 너무 괜히 피해를 이렇게 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층 그 여성분이 네. 이 피해자 우리 제보자한테 네가 가 이사 그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분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럴 거면 이사 비용이라도 달라라고 뭐 홧김이라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랑이와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그 위층 여성의 이 태도 속 상하죠. 화나고 이게 지금 2번째인데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위층 여성한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이사 문제로 결국 옥신각신 했다는데요.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사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제 이사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사 비용을 저한테 말했잖아요. 네, 저한테 돈을 저한테 돈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저도 피해를 봤으니까. 일 가서가 신고했잖아. 강제적 생긴 일이잖아요. 아니,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3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속범이네, 뭐예요? 이것도 상속범이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내 밑에서 무슨 상속도 없냐고요.
아니 뭔 상습범이야 이번이 처음인데. 네,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 비용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면서 저번에도 30만 원 받아가더니 이번에도 돈을 달라고 한다. 돈을 뜯어내는 상습범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은 없다면서 제보자 집에 찾아가 스토킹을 했냐. 그 남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입장을 들었는데요. 네. 남성들에게 엉뚱한 집 주소 알려준 적 없다. 진짜 피해자는 나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다. 7월 초에 아래쪽 집에 찾아갔던 남성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는요, 이 열흘 넘게 집을 찾아왔던 그 남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층 이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박진 변호사님께. 독특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계속 집에 계속 오는 사람의 뭐 접근 금지를 내린다든지 스토킹 처벌법 뭐 이런 것들 적용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남성 고의가 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집인 줄 알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쳐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독특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고의든 가실이든 자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 주소를 맞아요.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정신적 피해 아니면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고의 과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윗집 주인한테. 예.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다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예. 윗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다. 고의든 가실이든 왜 자기 주소를 해야지 남의 주소를 알려줍니까? 이름도 성도 비싸고요. 아, 진짜 참 이건 별난 사건입니다. 예, 얼마나 또 무서우셨겠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네, 이게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어떤 차량이 자꾸 내 차 뒤를 쫓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미행하고 있는 일행을 빠르게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보니까 이 미행한 사람들이 2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 남성의 동선을 따라서 쭉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미행한 20대 남성들이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도 4차례에 걸쳐서 이 남성의 자택 또 회사 주차장 이런 곳들을 무단으로 드나든 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한 진술이 40대 영업실장이 있다. 이 영업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미행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 뭐 청부 납치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있었던 마당이어서 이거 좀 무서운데요. 자, 그렇다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동선을 대체 왜 저렇게 캐내려고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운명인 것처럼요. 아, 이게 무슨 소릴까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영화 속에는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 속의 장면을 현실로 우리가 재현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예전 영화긴 한데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연애 못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그럴 거면 여기서 마주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식당에서 또 마주치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에 처한 걸 구해주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어 줄게. 이거를 실제로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조작단이 아니라 연애 작전단이라는 이름으로 컨설팅 업체를 운영을 했고 뭐 연애에서든 남성을 위한 컨설팅은 물론이고 재회 작전. 세상에.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작전도 꾸려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 업체 홈페이지 가보면 한 10개 정도, 한 달에 10번 정도 이거 재회에 성공했다 이런 후기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와. 사실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실제 그런 일 했는지.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다 보면 그러면은 저 남자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운명적으로 완전히 오늘만 3번 막 마주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의뢰한 사람은 이 남성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헤어지고 계속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하고 다시 운명적으로 재회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연애 컨설팅 업체 홈페이지에서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별하셨어요? 저희 연애 작전단이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해드립니다. 바로 이 업체에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수백만 원을 주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업체 측은 전 남자친구 몰래 미행해서 좀 전 나왔던 것처럼 동선 다 파악하고 이제 정말 운명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체크를 해서 네. 그 상황에서 딱 제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미행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사실 제가 앵커께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네. 만약에 네. 과거에 누군가가 이런 어떤 운명적인 재회를 위해서 어. 이렇게 연애 조작단에 의뢰를 하면 좀 어떠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려고. 네. 자, 소장님. 보통 이런 그 상담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질문 받으실 텐데. 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죠. 심리상담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이랑 정말 못 헤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살점이 뜯어지는 아픔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그런 하시고요. 사람이 있었어요? 많습니다. 살점 얘기를 해요? 그럼요.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런 분들도 많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만 만나게 될까요? 아하. 뭐 이런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지 뭐 이렇게 예전에 연인하고 헤어지는 것을 굉장히 극심하게 아파하거나 공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애착 때문일 수도 있고 집착 때문일 수도 있고 아쉬움이 남았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상대의 그 대상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마음이 정리가 되었는데 저쪽에서 다시 침범해 오면 굉장히 죄책감과 부담감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저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없이 저 사람만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 결론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자연 기자가 저런 어떤 남성한테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피해자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진짜? 참고로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뭔가 어색해. 이런 재회 연애 컨설팅 이런 거 안 돼, 안 검색만 해봐도 각종 상담 서비스 판매하는 이 업체들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냥 간단히 재회 컨설팅 이런 단어만 검색해봐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 업체들이 헤어진 연인의 성격, 정보, 뭐 연애 과정, 헤어진 경위 이런 사례들을 다 분석해서 재회 확률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해서요, 연인이랑 재회할 수 있는, 헤어진 전 연인이랑 재회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면 여기에 따라서 전 연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10만 원부터 비싼 건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관련된 국가공인 전문 자격증이 있을 리도 없고 또 이런 협회가 발간하는 민간 자격증도 없겠죠. 그래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데 이런 업체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모두 컨설팅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미행 같은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내걸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덕분에 우리 다시 만났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와, 그 사람 의뢰자의 상대는 자기가 그런 덫에 걸린 걸 모르고 만나는 걸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진짜로 해피엔딩이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우고 속상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알지만 상대는 또 그게 정리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것들 특히 심부름센터, 사실상 심부름센터 일을 한 거고 이 일을 했던 사람도 이게 불법인지 알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문제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들끼리는 야 이거 우리 좋은 일 하는 거야 라는 또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 자기 최면 같은 걸 하면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도했던 실장이라는 역할을 했던 남성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그렇게 추격받을지까지 몰랐다. 그러나 결론은 그 과정에서 집에 몰래 들어갔으니까 공동 주거 침입으로 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뢰한 전 여친도 뭐가 됐든 범행을 사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 전 여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예. 이 전 여친은 그 피해자 남성과 합의를 해서 처벌을 면했는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그러면 합의하면 처벌 안 되는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스토킹이고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면했는데 이제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전 남자친구랑 재회해야지 하면서 이런 데 의뢰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